안녕하십니까. 오늘 콜로퀴움의 사회를 맡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이충주 법률번역 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도 제2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콜로퀴움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고 이후 온라인과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호입니다. 오늘 저희 도서관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저희 키스트라고 한 그 유명사 같이 공동 주최하게 돼서 또 여기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콜로퀴움을 같이 주최해 주시고 오늘 환영사를 해주실 우리 김재수 키스티 원장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에게도 큰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님,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손돌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아마 큰 도움이 되는 오늘 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토론해 주시는 남철기 바쁘신데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처에서 나와주시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장님, 그리고 최강남 키스티 본부장님, 윤준태 바이오 컴퍼니 AI 연구소장님, 그리고 우리 미래연구원 연구위원님 이승환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찬 때도 조금 같이 하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이 AI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문명사의 특이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대변환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적인 파고인데, 오늘 이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마 22대 국회 입법 동향에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이 AI를 핵심 국가안보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원천 기술 확보뿐만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AI 규범을 선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삶 또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정과 또는 번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어떤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이런 주제로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회가 이후에 이런 기술 변화에 맞춘 내 국가가 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시적절한 오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토론이 이후 AI 발전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입법 방향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 원장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반갑고요. 사실 우리 이명호 관장님 하고는 굉장히 깊은 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얘기하고 또 특히 우리 관장님이 국가를 또 생각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은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그런 정보센터도 여시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공유의 장을 마련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제2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에 저희 키스티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호 관장님뿐 아니고 우리 국회도서관 분들하고는 저희 키스티는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발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시는 법무법인의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대학 조성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고요. 또 과방위 이제 김건호 수석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토론에도 저희 뭐 키스티 최강남 본부장 포함해서 아이브코리아 윤준태 AA 소장님, 이렇게 미래연구원의 이성환 연구위원님, 그리고 과기부 남철기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환영사를 미리 이제 배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읽고 그냥 이제 즉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사말 형식적인 보다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개인 소견으로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흔히들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리고 저희 키스티는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라는 그 비전을 놓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시초, 기술혁신에 처음 첨단을 함께 했었고 지금 선진국이 된 지금의 우리나라 62년째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국회하고도 매년 큰 역할을 하느라고 또 서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센터도 그렇고 간행물도 저희도 많이 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학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국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뭐 스몰 스케일 아니면 특수한 분야의 이제 LLM 그걸 이제 목표로 우리 관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12월 20일 저희 그 키스티의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LLM을 저희는 이제 개발했다기도 하고 또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생일이 저희의 이제 LLM 모델 이름이 고니인데요. 고니의 생일이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며칠 전에 이제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100일 잔치를 했고 또 첫 돌을 맞는 해에는 버전을 또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K-12 초중고를 배우면 12년을 학습을 하면 고등교육을 끝내는데 아마 우리 고니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 말이면 거의 대학 학사학위 정도는 받을 것이고 또 2027년에 저희가 그 박사급 AI를 만드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실제 사람 한 100명을 지도교수로 붙여서 하나의 그 인공지능 박사를 만드는 목표를 저희 2027년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국회 도서관하고는 그 데이터의 이제 교환이나 공유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좋은 그 국회 그리고 또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키스도 발벗고 나서서 전폭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또 슈퍼컴도 새로운 게 한 3,500억짜리가 들어오니까 국회 도서관을 위해서도 열심히 돌려서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콜로큐움 진행을 맡은 최원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오늘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의 AI 전략을 통해 22대 국회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서 조성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도율 변호사님 오셨고요. 토론을 위해서 남철기 과기부 과장님, 최강남 키스티 본부장님, 윤준태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님, 이성환 미래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과방위에서 서덕교 심의관님 저기 와 계셨고요. 입법조사관님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실에 교육문화과학법제과장 박예린 과장님과 그 법제실 직원 오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자 두 분께 각 15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각각 10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AI 기술과 데이터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발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성준 교수님은 미국에서 머신러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 빅데이터 AI 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박수와 함께 조성준 교수님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국회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또 발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러주신 이명우 도서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뭔가 그래도 새로운 거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죠. GPT-4. 예. 원래 챗GPT로 시작했다가 또 그 1년 사이에 또 GPT-4로 진화가 됐고요. 당연히 지금 오픈 AI는 GPT-5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GPT-4가 최근에 SAT에서 1600점 만점에 1410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 GRE는 800점 만점에 710점 맞았고, 가상의 변호사 시험을 봤더니 상위 10% 정도의 성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이런 거 주면서, 이 사진 주면서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상황에서 빨래를 이렇게 다리미질하고 있다. 이게 좀 평소 다리미질하는 그런 환경과는 좀 사뭇 다른 곳이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GPT-4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보면 웹사이트 구축할 수 있고요, 코딩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보니 주변에 개발자들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처음 나왔을 때는 코드를 만들어봐 했더니 그래도 뭐 괜찮게는 했는데 내가 좀 보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수정 없이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신데요. 감히 소장도 작성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두나페이, 이름도 참 너무 적나라하죠. 두나페이라는 로봇 변호사가 막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짓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잘 될 거야. 짝짓기도 해주고요. 키퍼라는 앱이 또 나왔고요. 글짓기, 작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AI가 있었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AI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눈에 직접 뜨이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기자분들이 글을 막 쓰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닌가, 거의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AI가 하는 일들이 기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를 해왔는데, 기술도 그렇고요. 뭐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 마부의 일을 자동차 기사가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술 발전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기자나 글 쓰는 사람을 이렇게 위협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더더군다나 언론에 더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챗GPT라는 거 써보셨겠지만 챗 PDF 파일을 올리면 원하는 대로 한 페이지 또는 세 줄 원하는 그 길이만큼 요약을 합니다. 이거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막판에 초읽기 할 때 전날 밤에 그래서 그 한 학기의 그 모든 강의 내용을 집어넣고 A4 용지 5페이지에 요약해줘. 그거만 딱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매뉴얼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제조사 같은 데서 장비가 들어오면 이제 매뉴얼이 따라 들어오는데 보통 요새는 이제 점점 복잡해져서 10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0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1페이지부터 보시겠죠. 그래서 100페이지 통과, 200페이지 통과해서 1000페이지까지 다 학습을 하고 잘 잊어버린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보고.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거든요. 아무도 안 봅니다. 1000페이지짜리. 그래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면 매뉴얼을 안 보고 선배한테 전화.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선배가 모르거나 선배가 본 매뉴얼보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거를 전부 챗봇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GPT가 대답해주면,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경도 있겠죠. 성경.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여기 있어요. 바이블 GPT라고.
그 불경은 없겠어요? 불경도 있을 것 같고 조선왕조실록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종류의 문서도 다 이런 식으로 넣고 Q&A 형태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짜리 읽어서 이해해라. 이거는 너무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만 Q&A로 이걸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만 하느냐? 아니죠. 이제 글 가지고 동영상과 사운드도 만들어내는데요. 오픈 AI가 만든 영상에 11labs가 사운드 이펙트를 집어넣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누르고 싶은데 앞에 조금만 볼까요?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그냥 일로 가겠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보시면 그 소라가 만든 동영상에 11labs가 또 소리를 집어넣어요. 사운드 이펙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 같은 소리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만 보면 조금 덜 실감 나는데 이제 소리까지 입혀서 굉장히 실감 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로봇, 그래서 피규어라는 피규어 제로원이라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예요. 사람같이 생긴 로봇에다가 이 GPT-4를 뇌로 연결을 하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건 겁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로봇이 사람같이 딱 테이블 앞에 서서 내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중에 야 먹을 거 좀 줄래? 그랬더니 얘가 사과를 탁 집어서 주고 네가 왜 이걸 집었니? 그랬더니 뭐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릇이나 포크 중에 먹을 만한 게 사과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구나. 얘가 갑자기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데 그건 바로 피겨라는 회사의 CEO께서 의도하신 바인 것 같아요. 너희들 겁나지? 하면서 그런 퍼블리시티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생성형 AI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것들 막 생성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예측형도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보험 청구를 할 때 이 보험 청구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청구인지 아니면 이게 사기적인 청구인지. 그래서 이걸 AI가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손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일단 OCR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것도 AI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홍길동 쓰면 그걸 이제 워드에 있는 홍길동처럼 그렇게 디지타이즈를 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이게 허구인지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청구인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병의원에서 제출한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게 허구는 없지만 좀 과다 청구냐 이런 것들을 다 AI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파산 예측,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대출을 줄 거냐 말 거냐도 이제 사실은 이런 걸로 다 AI로 하고 있고요. 또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반도체 불량이 이게 보고 이런 그림 보고 이게 정상이냐 불량이냐 불량의 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을 AI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AI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뭐죠? 여러분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실 때 어떤 영상이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 것도 다 AI가 우리의 과거 시청 내역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AI는 들어와 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그걸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유튜브 편리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얘는 골라주지. 너무 이뻐.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미 우리는 AI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느냐, 우리가 AI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조, 리테일,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물류, 엔터테인먼트. 제가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맨 강국.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강국이에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제 요것들을 저는 AI를 이용해서 신사업 개발도 하고요. 프로세스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 개발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전부 그 클라우드에 앉아 있는 AI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뭐 아마존의 AWS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PT도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걔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있는 거고 제가 휴대폰으로 또는 PC로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미래는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자동차, 로봇, 휴대폰 이런 데로 내려와서 이 안에 존재하는 그런 AI로 이제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회사도 큰 회사가 있죠. 휴대폰 회사도 큰 회사가 있죠. 로봇은 사실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쪽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클라우드 쪽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그런 이제 온 디바이스로 넘어가면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 프로세스 혁신인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 분야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저의 희망은 3만 불에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GDP가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가야만 지금 세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15년간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진행한 미국은요. 15년 동안 제자리를 돌고 있는 EU에 비해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EU와 미국이 1인당 GDP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미국은 거의 30몇 %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똑같고 미국만 30%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노베이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AI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저출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출산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자꾸 나라고 그러는 거는 민폐인 거고요. 그 돈을 우리가 사실은 AI 쪽으로 다 돌려서 AI로 우리가 로봇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로봇 키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요. 애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전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AI 로봇 키즈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AI 산업을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걸림돌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기획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걸 알려면 그 의사결정자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죠. 도서관의 업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제가 AI를 좀 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에서 이런 걸 하세요라고 제가 제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제안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대신 AI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죠. 최소한을 배우셔야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가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얘기를 해야 셰프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AI를 쓸 것인가.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가 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있는 거를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 건지. 유수와 빌드. 또 비용과 보안의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하는 문화. 심지어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왜 모으나요? 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뭐 이런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거의 참 사람의 기억은 데이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규제가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적인 문제죠.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미국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고요. EU는 우선 규제, 사후 불허입니다. 뭐 이런 태도가 아마 이노베이션을 더 열심히 하는 미국과 이노베이션을 못하게 하는 EU의 차이가 아닌가. 거기서 GDP가 그렇게 지금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닌가. 또 하나는 EU에는 빅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EU에서 AI 액트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 뭐 하이 리스크, 리미티드, 미니멀 리스크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우리는 이거 따라 뭐 이거의 토대는 쓰더라도 너무 EU 거를 베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U 거를 따라하면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미국 거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러면 넌 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되니까
그 정부에서 꼭 일을 한 거를 보여주려면 뭔가 이렇게 규제를 많이 만들어야만 이런 것처럼 된다는 그런 사고 자체가 좀 우리가 이 진보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우리의 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준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AI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AI가 국가 혁신에 미친 영향을 미국과 유럽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는 손돌 변호사님이십니다. 손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IP 부문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박수와 함께 손돌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명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와서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조성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AI의 현황과 AI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한 깊이를 들어가서 이 변호사들이 보는 관점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정보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객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나는 고객 업무들은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AI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야 될까요? 뭐 그러면서 점검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질문들이 꽤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AI 총론이라기보다는 각 AI를 각 영역별로 뭐 법률, 리걸텍, 뭐 핀텍, 그다음에 헬스텍에 쓰면서 과연 이게 어떠한 규제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글로벌 AI를 위한 오늘 주제가 이제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인데요. 일단 AI 전략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대 해외 특히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경쟁이 있고 이러면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 해외 기업들의 투자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AI 활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AI 가치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 하나가 전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랑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AI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고, 요새 AI를 다루는 어떤 이 모임들에 가보면 EU AI 법안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유럽법을 외우지 못하면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가 EU법을 그렇게 열심히 맹종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2월 달에 AI 법안이 국회 과방위를 소위를 통과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아마 이번 회기를 종료로 하고 다시 만들어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AI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관련 부처들의 내용들을 쭉 종합하고 보면은 AI 잠재적 리스크는 관리는 해야 되지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AI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리스크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AI 산업도 부스팅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리스크는 크게 이제 법률가들이 잘하는 게 뭐 갑을 병으로 자르거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자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구조화해서 리스크를 식별하는 건데요.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AI 리스크를 식별해봤습니다. 하나가 AI의 활용 영역별입니다. 즉 AI를 의료, 사법, 이런 어떤 그 국민의 또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활용하는 이건 활용 영역별의 이제 AI 이슈이고 또는 채용, 대출 이렇게 공공 서비스 등 기본 공급과 밀접한 영역에서 쓰는 이런 AI 활용 영역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방식을 보면 이 AI를 통해서 어떤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인간의 결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AI 이 활용 영역 이제 활용 방식을 따르면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감시나 조정 분야 조정하는 것들 이용자의 조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결은 다르지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른 리스크가 각각 있습니다. 하나가 AI 모델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 AI를 진짜로 활용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리스크를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 나갈 건지 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를 이것은 이제 어느 영역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EU 법안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EU 법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국회에 기본적으로 그 과방위에서 논의됐던 안은 결국은 리스크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EU의 AI법과는 비슷한 방법인데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에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 인공지능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호용 사후 규제를 하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한정해서 구체적인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법안의 기본적인 방침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크게 이런 쪽과 같은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가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의 보호에 뭐 단순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에너지, 물, 뭐 의료기기 이런 데 사용됐던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사업자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가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보면은 설명 가능성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무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그런 신뢰성 확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을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용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행법이 규율을 하고 있냐면 주로 다른 것까지는 아직은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 더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 신용정보보호법이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는 이제 개인이죠. 소비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보 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 자신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이거를 하나둘 여기 있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출을 신청했는데 정말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갑자기 대출이 거절됐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왜 내가 대출이 거절됐는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어쨌든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 논의를 보면서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이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면접을 보는데 1년에 한 번 공채를 하면 20만 명이 온다. 보통 실제로 아마 좋은 기업에서 이 면접을 하면 한 20만 명 올 겁니다. 그룹 전체 공채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고서 휴먼 터치를 해서 뽑아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1차 서류 작업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고 그게 더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바이어스가 없으니까. 물론 바이어스를 어떻게 넣느냐 안 넣느냐는 건 또 다른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어쨌든 잘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때 만약에 신청인 개개인이 떨어진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난 인간의 터치가 필요하다. 즉 자동화된 결정은 난 안 하고 이거는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론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좀 더 쭉 가면은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밸런스를 어떻게 AI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AI 사용자의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그 지금 과기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리스크를 여러 활용 단계별로다가 이 단계별로다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AI를 내가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AI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새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뭐 기획 단계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건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여기는 안 썼지만 너무 일반적인 거에서 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 전은 원래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고 하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작권입니다. 이 학습을 할 때에 인공지능 기술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작물이 활용되고 어디까지가 하면은 저작권이 침해되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부분은 상당히 뭐 그건 일반적으로 보여지지만 학습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너무나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가 이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고요. 활용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출물의 품질 관리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뭐 hallucination이라고 하고 또는 편향 우리나라 말로 편향 환각 등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정보 저작권 등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의 산출 가능성을 이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이 활용 단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특정 AI를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해밍웨이 스타일로다가 뭘 써줘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생성형 AI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뭐 그거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 사업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부분들의 저작권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보면 지금 현재 나온 이미 통과된 안들도 있고 발의된 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안들은 당연히 통과가 안 됐으면 이제 국회가 4월 10일 이후에 바뀌게 되면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방통위 신고할 의무들이 있고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서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이런 피채용인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 고지할 것이냐.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작된 콘텐츠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건 이미 딥페이크 같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단계별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도입될 예정이거나 도입되었거나 그렇습니다. 도입될 예정인 것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 논의가 차기 국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관련 부처에서 계속해서 많은 당연히 주무부처 오늘 과기부에서 나오셨지만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작지만 미국에 비해서 작죠. 그렇지만 이 초거대 AI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4월에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도 출발해서 윤리,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결국은 인공지능 아까 교수님 발제하셨지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작년 8월에 인공지능의 생애 주기별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제시하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도 AI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AI의 신뢰성, 안전성, 적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사견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성 규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금 더 법을 도입하는 방안, 내지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 AI 전반에 관해서는 이거를 시시콜콜 기획 단계에서 학습 단계에서 활용 단계에서 그다음에 폐기 단계에서 이걸 다 규제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좀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기술 중립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가이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민간 주도로 AI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 협력을 활성화해서 항상 이거를 대화해서 풀어내는 그런 부분,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노일 변호사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AI 단계별 리스크 관리 대응과 현행 법 체계 관련 법안 논의 현안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남철기 과기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철기 과장님은 공직에 오시기 전에 글로벌 기업에 다니셨고 대통령실 행정관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2차 국가전략 콜로퀴엄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제 제목 자체가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내용인데 인공지능 정책 담당 과장으로서 참 어깨가 무거운데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AI를 선도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매출액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는 한 2,3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AI 인력은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적은 규모의 인력과 매출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AI 경쟁력이 한 세계 한 6위 정도 됩니다.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그 다음 우리나라인데요. 다행히도 3, 4, 5, 6위는 점수가 아주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7년도에 G3 국가, 그래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그걸 관련해가지고 올해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수소를 발표드릴 텐데요. 작년의 성과, 그 다음 평가, 그 다음 대내 정책 여건, 올해 뭘 할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 돼가지고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 뉴스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뉴스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하루에 정말 100개 이상의 AI 관련 뉴스가 오고 정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고대 AI, 그러니까 초고대 AI 그 LLM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 그다음 알고리즘, 그다음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 컴퓨팅 파워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AI 일상화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를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클라우드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기술과 데이터, 그다음 인재 양성 컴퓨팅 쪽에 한 9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신뢰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AI를 위해서 저희가 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희망컨대 21대 국회 5월 30일 끝날 때까지 해서 희망컨대 법안이 제정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믿고 쓰는 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데이터 평가라든가 분쟁 조정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쪽은 국가 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좀 이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 민간 부분의 클라우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부과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챗GPT 이런 것들이 전력을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력을 많이 쓰고 효율을 하다 보니까 국산 반도체를 많이 적용해서 그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냐 봤더니 먼저 예를 들면 지능형 관제라든가 의료, 그다음 교육 쪽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그 교육부에서 25년부터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합니다. 그때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K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같이 MOU도 맺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은 뭐 글로벌 협력도 상당히 지금 잘 중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9월 달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AI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고요. 그다음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9월에 있었는데 한 5년간 24년부터 28년까지 한 3천만 불의 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든가 데이터 확충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다른 그 기술과 다르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그 영국에서 28개국 그 국가들이 모였고 그다음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AI 안정성 정상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프론티어 AI라 해가지고 굉장히 첨단 AI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공조를 해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자 이런 것들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5월 20일부터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는 안정성도 강조를 하지만은 혁신과 포용도 강조를 해서 AI 안정성 정상회의가 아니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희망컨대 아마 머스크든 샘 알트만 이런 그 빅테크 기업 CEO들도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작년 성과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라든가 기업 수, 인력이 30-40% 정도 해가지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평가 6위 있고 밑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AI 민주적 가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AI 정책하고 그 인권이라든가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조화롭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수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2년하고 21년 2년 연속으로 1등급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내 정책을 보면 지금 올해 알다시피 이제 CES라든가 MWS를 봤을 때 모든 산업에 지금 AI가 적용되고 있고 CES의 모토가 All on AI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AI가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라든가 제조, 건설 이런 분야에 많이 AI가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가 일상화되고 있고 AI가 전 산업에 스며들고 일상화되는 그런 추세가 들어 있어서 전 국민 AI 일상화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규범 전쟁이 굉장히 지금 세게 있는데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올 3월 달에 의회에서 AI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사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2년 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G7 국가에서 각각 AI 관련해서 규범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비전의 추진 방향, 요거는 이제 각각 넘어가면서 제가 AI 일상 확산, 그다음 혁신 고도화, 그다음 글로벌 파트너십, 그다음 지역의 중기 정부 AI 활용 촉진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법적 기틀을 보도하기 위해서 AI법 제정을 21대 국회 안에서 마치려고 하는 게 희망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 자체는 윤리라든가 뭐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 심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AI 일상화 계획을 올해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조만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AI 일상화 확산 촉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초고대 AI 플래그십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AI가 적용돼서 효과가 있는 분야들, 뭐 법률, 의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되겠고요. 그냥 부처 협업을 해가지고 대국민 AI 서비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초고대 AI 관련해서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 학습용 데이터에도 한 올해 70종 정도에 대해서 한 600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 AI 관련해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그다음 공공이라든가 난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초고대 한계 극복하는 기술 개발 이런 쪽에서 뭐 올해 한 8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달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AI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연구소도 저희가 설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거는 희망컨대 한 내년쯤에 설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세안이라든가 카타르 관련해서 글로벌 협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 공공의료기관 대상을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비활용되는 데이터를 안심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도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 바우처도 한 1,0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시간 관계상 빠른速도로 마쳤는데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화된 AI 구현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최강남 키스티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으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최강남 본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최강남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제목을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한국어 지원 과학기술정보 축하 LLM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4세대 R&D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5세대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데이터로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했던 새로운 발견도 포함하고 또 문제 해결을 또 자동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데이터 자체가 개인이나 어떤 특정 연구 집단이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장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이나 특허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가령 아카이브라는 곳에 등록되는 AI나 머신러닝 관련 논문도 월 4,000건에 해당하고, 분야별 논문도 보면 한 18만 건 이 정도로 월별 쌓이고 있는데, 도저히 개인 연구자나 어떤 집단에서는 전체를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허 같은 경우도 2011년 기준에서 11년 한 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도저히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거고요.
앞에서도 이제 또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고 또 각각의 도메인별로 그러한 그 LLM이 많이 적용되고도 있지만은 또 연구 분야에서는 그 연구 자동화를 통해서 그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뭐 카네기 멜론대 같은 경우는 코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뭐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고 자율적으로 얘가 설계하고 분석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까지도 해서 전체를 한 몇 분 만에 해결하는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에 뭐 저희가 있는 것처럼 그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2 같은 경우는 벌써 그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도 벌써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많은 그 LLM들이 나올 때 이제 한국어 지원하는 이제 과학기술 특화, 생성형 AI가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챗GPT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4.0 이후부터는 소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나 뭐 이런 부분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 저희가 보안이나 뭐 확장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LLM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메타의 라마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오픈 소스 기반의 대규모 뭐 다국적 언어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저희가 그 멀티모달까지도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과학기술 정보라는 것을 따졌을 때 많은 부분이 영어로 된 뭐 데이터가 뭐 95% 이상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통계를 보면은 그 오픈 AI에서 이제 GPT-3에서는 그 한국어 데이터가 학습 비중이 한 0.16%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비공개한 상태고 그 메타의 라마 2 같은 경우도 한 0.06%가 이제 한국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한국어를 지원하는 뭐 이러한 그 LLM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이나 이런 데 AI 법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제재나 제한 뭐 이런 규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은 이제 환각 문제라는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더 이러한 그러니까 환각된 결과가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GPT-4 기반 상용 시스템에서 생성된 사실 중 한 58.7% 정도만 검색한 내용의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그러한 불완전한 정보일 수 있다는 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하신 것처럼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지금 유럽의 AI 법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뭐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우리가 뭐 활용하는 AI에는 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이나 특허, 이런 R&D 정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출처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그리고 또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나온 결과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검색 증강 생성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성형 AI를 위해서는 지금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런 좀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글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도서관의 데이터들을, 책들을 다 그 OCR로 인식해서 일단 그 정보화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공정 이용이라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먼저 했었고요. 그것이 한참 지난 20년도쯤에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난 것처럼 뭐 이렇게 조항이 있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의 조항을 둬가지고 실제 AI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우선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저작권법을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공정 이용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그 앞서 뭐 미국처럼 이러한 사실은 선례가 없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사후 규제가 아니라 그 사전에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항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TDM 조항이 그 법 안으로 올라가는 게 있지만 아직 허용 승인되지는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이러한 한국어 특화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우선 학습 데이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이 문화 산업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대화를 설명해 주셨고,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윤준태 바이브 컴퍼니 사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장님이 인터넷에서 사장님 제품 현재 다양한 설계 분야에 또 연구하고, 그러면 윤준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이브 컴퍼니에서 R&D 쪽으로 총괄하고 있는 윤준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쪽 지금 현재 필드에서 지금 이렇게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냥 사실 지금 현재 국내 AI 지금 기업들 그리고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AI 시장 규모야 사실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체감적으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통신, 운송 이런 분야로 다각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하드웨어 분야 혹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그 세계와 지금 경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고군분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해외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 올해 GPU를 35만 개씩 이렇게 구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구매한 것까지 H100을 그렇게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 돈 단위로 따지더라도 추상컨대 한 20조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하드웨어 그리고 또 인력 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개발 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서비스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업계 이슈를 보자면 어쨌든 그렇게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새로운 LLM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중간에도 벌써 또 어제도 또 새로운 LLM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그 전에 GPT-4를 앞서는 엔솔픽의
그 클로드 3라는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클로드 3 오프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GPT-4를 지금 앞서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시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델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올해 이제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렉인데요. 이 리트리버, 즉 검색을 기반으로 한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순히 당연히 LLM을 그냥 그 GPT 3.5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걸 갖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국 질의에 대한 정답을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우선은 그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생성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다양한 그런 서치 모델까지도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고 그것은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혹은 우리가 수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한 그런 제너레이션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결국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도 계속 지금 이런 언어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LLM을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각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이슈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적으로 보자면 지금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교육 이런 농업 이런 쪽에 각 서비스 혹은 솔루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 플리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오라클, IBM 이런 곳에서도 데이터 센터 만들고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간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칩으로도 봐서도 또 이제 많은 경쟁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LLM과 스몰 LLM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 LLM은 보통 우리가 1000억 개 이상 되는 혹은 700억 개라고도 얘기하는데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언어 모델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작은 규모, 예를 들면 20억 개 200억 개 이하의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지금 스몰 LLM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의 사용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전력 사용뿐만 아니라 GPU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연히 빅테크들이야 이런 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작은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이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사용은 대부분 검색이라든지 대국민 챗봇 이런 쪽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위해서 이렇게 초대 용량의 그런 초대규모의 그런 LLM이 필요하냐? 저희가 생각할 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자면 우리가 정말 1000억 개 이상의 대규모 LLM 그리고 작은 규모의 SLLM 이런 형태의 것에 대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GPT 3.5 수준의 결과물들이 지금 꽤 스몰 LLM 모델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온프레미스라든지 이런 요 최근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혹은 그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초대규모로 가가지고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비용의 그런 SLM도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앞으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GPT-4 이상의 그런 레벨로 그런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런 작은 언어 모델들에서도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챗GPT가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죠. 사실 22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 날짜로 12월 1일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에 있는 그런 언어 모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올해 가장 활발한 응용 분야는 AI 검색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뭐 흔히 이제 코파일럿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고객응대나 대국민 서비스 챗봇 쪽으로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쪽에서는 업무의 많은 부분이 자료의 검색이나 민원 대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최근에 언어 모델들이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그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성을 해내는데 간단한 링크만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크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정말 공공기관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진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이 빨리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이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사용성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초거대 리아의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 쪽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런 POC를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37건이나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 기관들이 요구하시는 걸 보면 서치 쪽, 서치를 얼마큼 좀 빠르게 그 내부 문서들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스마트 챗봇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쪽이 28건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쪽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조성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니즈를 정확하게 그리고 AI의 그 한계라든지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런 니즈를 내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활용성에 있어서 좀 더 극적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생성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부사장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승환 연구위원님이 정책을 원년대 국회 의대연구원에서 디지털 전자학교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승환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을 텐데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시간 좀 제한적이고, 먼저, 1983년도죠. 그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이제 컴퓨터였거든요. 네, 컴퓨터가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임즈의 늘 표지 모델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체했던, 이게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1983년도입니다. 그래요. 83년도에 여러분들 엑셀 아시죠? 그치? 엑셀이 87년도에 나왔거든요. 87년도. 그러면은, 그동안에 수기로 뭔가를 우리가 장부를 작성했었는데, 이제는 엑셀로 이제 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 나오고, PC 이후로 일자리가 손으로 직접, 손으로 뭔가 장부를
맞으셨던 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년이 넘게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책이나 입법의 관점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진 거죠.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 얘기도 많이 해보고 논의도 많이 해보고 정책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인공지능이 과연 이렇게 긴 시간을 줄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챗GPT라는 말을 제가 똑같이 던졌을 때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우리가 그 챗GPT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논하는 데 빠른데 사실은 나 챗GPT 보니까 1년 나와서 1년이 지났는데 뭐 별거 없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써봤는데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라는 의견도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의 기술이 축적돼 왔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가 한번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벌써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게 벌써 이제 2016년도에 이런 구간들이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알파고 시기였습니다. 그대로 한 번 더 2012년도에 저 지능들이 이제 인간보다 높아지면서 또 수정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챗GPT라는 정말 생각이거든요. 이게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건 이런 스텝 펑션의 계단식으로 증가되는 변곡점들이 앞으로 몇 번도 나타날 건데 그때마다 이 변화가 굉장히 비약급수적이라는 거예요. 리니어하지 않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게 제 마우스 화면 보이실 텐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전히 이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알파고가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게 알파고 말고도 쭉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정 분야에 이 제네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범용으로. 그래서 챗GPT는 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낮은 레벨이라고 하지만 이 수준이 금방금방 진전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논의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챗GPT가 여러분들 챗GPT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계시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하고 알고 계신 분하고 차이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챗GPT를 똑같이 써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나온 거 보고서 이 정도가 이런 게 챗GPT구나 별거 아니었어 라고 해서 멈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 챗GPT가 1년이 좀 넘는 동안에 발전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눈을 보기도 하고 이제 기억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 똑같은 GPT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만의 맞춤형 GPT를 만들어서 제가 막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내가 챗GPT를 안다는 개념 자체도 다른 거죠. 벌써 거기서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써 두 번 생긴 겁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개념하고 이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수준이고 그 기술 수준의 차이가 정말 빠르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이 일본처럼 올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일본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이 이게 자동화가 될 건데 일본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예측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반대편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빨리 올 것이다라는 거고. 여러분 미드전이라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아실 텐데 이러이러한 뭐 그림 그려줘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2년도 3월 달에 첫 번째 버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V6라는 여섯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저렇게 정말 멋있는 정말 놀랄만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조금 난치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하는 분들 만나는데 초기 버전 때 데이터를 보고서 이게 무슨 뭐 그림이야라고 해서 아무 좀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조금 지난 사이에 완전히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안 찍으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게 지금 미드전으로 여태까지 인류가 사진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찍은 게 150억 장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여 만에 150억 장을 지금 인공지능이 그림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한 번도 나는 만든 적이 없지만 이미 엄청난 속도로 누군가는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내 미드전이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그 그래픽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비웃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뭐 이게 뭐야. 저렇게 엉터리로 그려주면서 무슨 뭐 인공지능하고 얘기해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이 스포츠카의 이제 그 커머셜 광고인데
이 그림의 그래픽을 만들어준 게 미드전이고 거기에 움직임을 넣어준 게 런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두 가지 도구로 아주 쉽게 그냥 만들어버려서 이 상업 광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속도를 본인들도 다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고요. 보시는 게 그 디카프리오 사진 한 장만 넣으면은 지금 디카프리오가 이제 막 랩을 하고 있거든요. 랩을 하고 있고 막 표정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 그냥 그림 한 장으로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준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던 수준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정책의 관점에서 야, 저 컴퓨터가 없었으면은 정말 굉장히 정책도 되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입법도 되게. 할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컴퓨터라는 말 때문에 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라는 개념도 이제는 우리가 정책이나 입법을 할 때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해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것들을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팅이라는 건 뭔가 연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사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컴퓨터가 우리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PC,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랑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뀌었죠.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나 제스처나 음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런 도구들을 정말 잘 쓰는 사람,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의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의 격차를 최전선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이제 슈퍼 크리에이터들이나 슈퍼 개인들도 이제 전혀 하지 못했던 이제 장르들을 만들어내거나 텍스트나 음성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가상 공간이나 이제 영화도 이제 혼자서 막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처음 컴퓨터라는 말도 이제 기존에 없던 공간 컴퓨터라는 말이 올해 처음 등장을 했죠, 그렇죠?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기계를 발표하면서 이 공간 컴퓨터를 작용하는 방식이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챗GPT가 이제 비전 프로 안에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시지 못했던 영상인데, 저 GPT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안에 두고 사물 안에 들어오는 거죠. 로봇 플러스 사물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고, 우리가 저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들을 이제 화면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인간의 명령을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는 얼마 전에 어떻게 나온 건 이제 표정까지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요양정보식단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능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나오다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다가, 이제 점차 이제 책임이나 인공지능 책임, 안전, 이런 법안들의 논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들이 조금 많이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정책에 대한 어떤 감이나 스피드나 인식의 차이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대할 때. 그동안에 정책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하고 지켜보고 관찰했던 그런 속도가 엄청나게 다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 산업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갈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능과 규제를 사실은 두말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 교과서가 지금 이제 도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가 서책 중심의 교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인공지능 AI 교과서인데 거기에 최신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학습 데이터로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고려가 많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특히 이제 국회나 입법 측면에서는 이제는 생긴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까운 미래로만 예측을 해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긴 다음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많은 정책 시나리오들을 미리 구상을 먼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환 연구위원님은 놀랄만한 기술 변화와 생성형 AI 그리고 규제와 같은 정책 사례를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고요. 이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주신 분들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경우에
발제자나 토론자분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사전에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저기 손노일 변호사님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도서관도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어떤 게 있을지,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 여기 계신 도서관에 계신 분이 눈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아직 한참 남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아까 자꾸 저작권 문제가 제기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은 저작권의 문제일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 도서관이 당연히 갖고 와서 여기 도서관에 있는 형태로 왔을 때 여기 온 이제 많은 이용자분들이 자기가 자기 표현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작권 이슈가 그거는 뭐 발생할 가능성은 또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구글 케이스에서도 그랬지만 요거를 이용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이제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국회 도서관 자체의 리스크는 아마 상대적으로는 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저작권 문제라는 것이 해결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아예 원래 이 저작권이 들어올 때 도서관 입고될 때의 입고가 될 때의 그런 부분들, 입고가 될 때 그 저작권자와 어떤 이 국회 도서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그 인공지능 데이터의 학습 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는 건 중요한데 이제 그게 한 가지 다운사이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른 이 하나의 샘플이 돼서 또 다른 이제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개발 회사와의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그 인공지능 법안이나 이외 후속 조치들 저작권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공정 이용에 관한 페어유즈 프린트라고 하는데 그 원칙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대법원 판단까지 가서 공정 이용에 관한 규칙이 어떻다라고 나오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동안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다 그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노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AI 발전이 지금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정수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무위원 의원님께서 특별히 가방위원님 와서 말씀을 우리 과기정법부의 사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EU라든가 일본 이런 사례를 보고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의혹 비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챗GPT 사하고 이제 뉴욕의 뉴욕타임즈인가요? 소송이 불거지면서 국내 언론사들도 본인들의 어떤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AI 저작권 학습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AI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서비스 사업자는 학습용 데이터를 쓴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주거나 또는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럼 저작권 보호는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학습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크롤링을 하거든요. 크롤링 하면 보통은 100만 건, 200만 건의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 합니다. 그리고 크롤링 했을 때 이 저작권 소유자가 누군지를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저작권자를 찾아서 협상을 해서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무료 이용하겠다고 협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AI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걸 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이게 소송해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되게 되면 그동안 시간을 많이 지나게 되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올해는 거기정통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주면서 빨리 이걸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가이드를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저 뒤에 저 사람이네요. 국회도서관 이웃법 담당 법률자료조사관 신서연입니다. 먼저 귀한 발제와 토론 매우 잘 들었습니다. 이웃법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규제 중심의 법인데요. 고위험 AI를 특히 구속소 3에서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행위원회는 이 목록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목록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AI 사무국을 설립해서 AI 규제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도일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AI 관련 기업들이 규제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떤 일관성 없는 규제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 아까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다른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걸리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그런 규제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을 할 때 어떤 규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한 가지와 그리고 AI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제자인가요? 법률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나 칼럼이 있었는데요. AI 서비스 제공자를 OSP, 그러니까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축소된 개념으로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떤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는 그냥 포괄적으로 약간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입법자들을 위해서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제 컨트롤 타워는 사실은 미국도 제가 그 기존에 좀 봤을 때는 백악관에다가도 그 AI 컨트롤 타워를 두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각 부처별로 지금 과기정통부도 당연히 AI 주무부처시죠. 그렇지만 AI가 활용하는 쪽으로 내려갈수록 뭐 보건복지부도 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도 걸리고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무부처가 당연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다만 이제 뭐 정책 조정을 하실 때 이게 같은 부처끼리 대등하다 보니까 조금 이 업무 조정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부 부처 내에서 뭐 총리실도 있고 뭐 대통령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쨌든 컨트롤 타워를 좀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가깝게 하는 뭐 AI 어떤 정책이 하나 있으면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아까 그 AI 서비스 제공자는 결국 저희 AI 법안을 보더라도 AI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AI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다 AI 서비스 사업자에 지금 제 생각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어떤 제너럴 AI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성능을 붙여서 특별한 인더스트리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도 당연히 AI 서비스 사업자인데 문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AI가 잘못
작동을 했을 경우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그 책임을 배분할 것인가, 그 AI를 서비스를 이용한 기본 AI를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AI 그거를 이용해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질문, 네. 질문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질문하실지 좀 먼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약간 이제 지금 관계 AI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이셔서 이제 약간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안보 연구소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문체부 저작권 관련돼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 사항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각 부처가 좀 많이 이제 나눠 겪고 있는 부분, 현재 AI 정책은 물론이고 약간 이제 보완적인 부분들, 이제 안보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AI도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빅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준비가 된 상황에서 드러난 어떤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 현실에 필수로 와 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통합적으로 소통하는 수평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팀 같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문체부 안에도 이제 특사경이 있고 경찰 안에도 각각의 이제 기관 안에도 이제 어떤 특별 수사하는 부분들이 파트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거나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각 실무자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을 하거나 입법을 할 때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관련 소통에 대한 자료 제공, 그리고 그런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까지를 오픈을 할지, 이런 논의도 좀 약간 하시면은 현실적인 입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작게나마 이제 들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예린 과장이나 우리 서득교 과방국장님 뭐 질문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 법제과장 맡고 있는 박예린입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듣고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남철기 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 법제실에서는 그 과학기술 분야 이제 법안을 초안을 이제 성안을 많이 해드리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 주신 분들의 그 발표 중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그 조성 교수님, 그다음에 신도일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경성 법률로 담아야 되는 부분과 연성 규정으로 조금 규범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 부분으로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과방위에서 아마 위원님들 때 심사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의원실에서 보좌관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게 정책이 워낙 빠르게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정책의 어떤 기조라든지 방향성 부분이 100%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법률로 어느 부분까지를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와 회의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로서 한번 담았을 경우에는 개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법률이 일단 이제 법제화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어느 부분까지 법률에 담을 것인지를 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과기부에서 나오신 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발제문의 마지막 부분에 AI 안전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안전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었고,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지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기술과 다르게 AI 쪽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19년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은 윤리 원칙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윤리 원칙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개발 서비스를 만들 때 개발자 가이드라인, 운영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운영 원칙 이런 것들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 관련 시리즈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그 AI 안전 연구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그 영국에서 블랙슐리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AI 안전 관련해서는 이게 한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 이제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AI 안전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테니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선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는 미국이 또 작년 11월 달에 AI 안전연구소를 국가 표준연구소 리스트 산하에다가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공공조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영국도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영국의 과기혁신부 안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90명 가까이 되는 거고, 실제 한 20명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70여 명은 이제 연구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일본도 우리도 AI 안전연구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일본의 IPA라고 IT 프로모션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로 말하면 나이파 같은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기관 내에다가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이 5월 달에 그 2차 AI 서울 서밋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로서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최종적 목표로는 일단은 글로벌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AI 안전연구소에 대해서 미국하고 영국, 아태 지역의 우리나라가 같이 AI 안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일단 정부 조직 차원에서는 그 연구소를 정부 기관에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는 공공기관 산하에다가 센터 형식으로 가지고 부설기관 형식으로 만들고, 그때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독립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AI 포인트 이만큼 제작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AI 안전 연구소 설립 근거도 좀 넣어서 독립된 어떤 공공기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거방이 포크신명입니다. 일단 오늘 동행과 던져주신 정보관에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발제하고 토론해주시고 자료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AI 법안이 되게 되면 그 입법의 최전선에서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의원님들 하시는 거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코멘트 할까요? 그런 걸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요. 이제 AI 통해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부처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법안도 빨리 해야 되고 내용도 이제 다 각자 생각하시는 이제 좋은 대안 이런 것도 꼭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수준 체계도 빨리빨리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이나 최고위원이나 가까이 이런 걸 만들어서 빨리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죠. 위원회 입법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이랑 상관하고 추진하는 이제 체계랑 상관하고 다 나눠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치 세력들이 조국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주체들은 이 부분만 놓고 입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체들의 전체적인 정책 철학, 그다음에 그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 부분을 놓고 입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각 주체들의 전체적인 정책 철학, 그다음에 그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 부분만 놓고 입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 각 주체들의 전체적인
이 큰 틀에서 이 AI라는 부분도 하나 맞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것만 놓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규제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오건 허용할 거냐, 뭐 오건 규제를 할 거냐, 이 부분은 각 교육단체의 정책수학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추진하는 체계 측면에서도 사실 도식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이제 AI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빨리 먼저 우선 관심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겠지만 사실 정부 전체 측면이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떻게 정말 좀 과격할 필요는 오염된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번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좀 그런 상황이라는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고 없이 이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수 의원 혹시 질의사항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양정수입니다. 저는 지금은 과반이 있지만 전반기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암호화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몇 가지 그 정보를 또 결합을 시키다 보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에서 또 결합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AI는 항상 이제 이유 쪽에서는 굉장히 AI 윤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제 이 데이터 딥러닝 하면서 어떻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지 항상 그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EU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정보 쪽으로 좀 많이 이익이 그쪽으로 부도 방향이 좀 많이 이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AI도 이걸 민간 기업이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처 간 벽대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몬트리올의 AI 연구소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기업도 세계적으로 딱 이 기업이 유리다, AI 유리다 그런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 자체로는 이게 유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플랫폼과 또 반도체 산업하고 융합이 돼야만 또 이제 이 AI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AI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또 도서관장님의 뜻깊은 토론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20대 우리나라에서 20대 남성의 그 골격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처가 어딘지 아세요? 20대 남성 척추 이런 거 국방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민간에서 특히 이제 그 의과학 쪽에서 연구를 해서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딥러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픈 AI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민간에서 칸막이가 있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경우는 보니까 안면 인식 데이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모든 신호등에서 이 안면을 다 이 사람들 이 초상권이 이제 제대로 보호가 안 되니까 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 AI, 챗 GPT 어떻게든 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정말 애초에 데이터 3법의 취지대로 AI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뭔가 좀 재료가 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그쪽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서 저도 전부 다 주신 귀한 말씀들은 입법과 정책, 제도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 방정수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준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이 약 8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원문도 800여만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이런 급변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국회도서관의 방향 또는 국회도서관 원문 구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하면 좋은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회도서관에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무료 페이지가 4억 개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페이지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말 모든 그 자료가 다 우리 전자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걸 이용해서 LLM을 만드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를 챗봇처럼 이 정보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열어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에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스몰 LLM으로 오픈 소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라마 이제 3도 이제 금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라마 3 메타에서 만든 라마 3도 괜찮고 뭐 엔스트로픽에서 만든 뭐 클라우드 3도 좋고 미스트랄 프랑스 회사 미스트랄에서 만든 것도 좋고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추가 학습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하시기 전에 그냥 GPT-4를 가지고 한번 도사 훈련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억 페이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작은 셋을 만들어서 한 400만 페이지짜리 가지고 우리 GPT-4에 보면 그 API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한번 테스트런을 한번 해서 정말 GPT-4를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면 뭐가 좋은가 한번 스스로 한번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해 보시고 그때 당연히 이제 RAG도 쓰셔야 되겠죠.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시키려면 RAG를 또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작은 규모로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조그맣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바이가 되겠죠. 바이 모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풀스케일로 스몰 LLM으로 해서 자체 모델을 투자를 좀 해서 사실은 조그맣게 해보고 이제 스스로 확신을 받고 POC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또 펀딩 기관에 사무처까지 그런 정보 기재부에 뭐 이런 예산을 좀 봐라 이렇게 잘 된다 해서 그 좀 설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설득하고 펀딩 기관도 설득하시려면 GPT-4로 API 가지고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4년 제2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